코스닥의 개장 상황 알아보기 이전에 일본 니케이 분위기 보니까요. 1%가량 빠지네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 약간 착실한 매물이 나왔었는데 무엇보다 엔저에 미국 쪽에서 돌직구가 날아왔기 때문에 일단 니케이가 좀 움찔하는 것 같은데요. 장중 낙폭, 오늘 중가의 낙폭까지 한 번쯤 엔달러 환율과 함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쪽 분위기 한번 볼까요? 네, 코스닥 시장은 한 0.5% 상승을 해서 550.24포인트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연출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550포인트에 대한 저항이 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차트적으로 좀 보신다면 일단은 550포인트 중심으로 한 달을 기간 조정을 주다가 상승을 성공하지 못하고 하락으로 마감했다가 지금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서 추가로 560포인트도 570포인트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특히 단기적으로 너무 급격하게 올랐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 시장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코스피 시장이 지금쯤 하락을 전환하고 좀 낙폭을 조금 키우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역시 조금 상승세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특히 오늘 이제 북한이 최대 태양절 그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역시 변동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21세 안착, 지난 금요일 종가인 547포인트나 545포인트 정도 지지력을 좀 테스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시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수급을 조금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뭐 큰 움직임은 없다는 부분들, 개인들이 한 68억 정도 사고 있고 기관이 60억 정도 매도하고 있다는 부분들 빼고는 외국인이 아직은 관망하고 있다는 부분들, 외국인이 결국에는 방향성을 잡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좀 강세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2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들, 코스닥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세를 조금 줄이면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지혜소비쇼핑 같은 경우 추가 상승 5%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고점을 돌파했다는 부분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가지고 20만 원을 돌파시켰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는 부분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CJ5쇼핑 역시 일단은 지혜소비쇼핑이 올라온다라면 CJ5쇼핑도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들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IT 부품 중에서 파트론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21,800원, 뭐 22,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파트론 같은 경우는 조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성공한다라면 추가적인 한 23,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오늘 만약에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한다라면은 조금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열어놓으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코스닥 상위 종목은 일단은 좀 하락보다는 상승 종목이 좀 많지만 상승 종목들도 조금은 약간은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될 수 있는 부분들, 추격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다는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역시 코스닥에 있는 특징주도 더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싸이 관련주도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네요.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태양절인가? 예, 북한 관련 리스크도 커질 것 같은데 무엇보다 엔저에 약간 걸림돌이 될 만한 멘트를 미국 쪽에서 했더라고요. 우리 원달러 환율을 어떻게 개장하고 있는지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90전이 상승한 1131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129원 50전까지 하락했습니다만 다시 반등하면서 시간 현재 1130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외환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은요, 엔화와 원화 사이의 방향성이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달러엔이 98엔대에 도달하던 지난 8일까지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약세에 따라서 원화 역시 동반 약세를 보이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달러엔이 99엔대에 진입하던 지난 9일부터 엔화 약세 시에 원화가 반대로 반등하는 거래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중국 경제 지표의 호조로 상품 통화들이 강세를 보인 점이 엔화 약세와 맞물리면서 엔화를 매도하고 상대 위험 통화들을 매수하는 앵크로스 거래가 활성화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원화가 상품 통화들과 함께 동반 강세를 보인 것으로 그 배경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난 주말 여객시장에서부터 오늘 아침까지 원화가 약세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엔화가 반등하면서 엔화의 상대 위험 통화들이 반락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소비자 지수가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압력의 완화와 또 다른 지표의 부진은 미 연준의 양적 완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었고요. 이런 달러화가 엔화나 유로화 등 선진국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미 경제 지표의 부진은 위험 자산 시장에서는 수요 감소의 원인으로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와 국제 유가 등 자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는 곧 외환 시장에서 상품 통화와 원화 약세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외환 시장 전체적으로는 엔화 반등에 따른 상대 통화의 약세라는 모습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화는 엔화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변수는 오늘 오전 11시에 발표되는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전분기 대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에 엔화 약세와 함께 상품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겠고요. 원화는 상품 통화들과 함께 동반 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달러 엔이 100엔 돌파에 실패하면서 엔화의 방향성이 단계적으로 분명하지 않고요. 이에 따라 달러원 역시 엔화의 흐름을 주목하면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30원을 전후한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 결과에 따라서 좋으면 원화도 같이 강세를 보일 수 있음을 들어봤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외환 동향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혼조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1910선, 코스닥은 550선 정도의 견조한 상승세인데요. 계속해서 고수들의 작전 타임 함께 하실 건데 오늘 만나보실 고수는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작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 출발한 이후에 21선과 121선의 저항 구간인 1960선을 돌파를 하지 못했고 정강후약의 모습을 보이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927포인트를 지켜주지 못하면서 코스피 주봉상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이번 주 증시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코스피 시장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901포인트가 이번 2013년도의 최저점이기 때문에 이 1901포인트가 바닥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이 1901포인트의 저점을 이탈하면 안 되겠고요. 일단 지난주에 주봉상 음봉 도치의 차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전체로 놓고 보면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 1901포인트는 이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탈을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1차 지지가 연차트상 1890에서 95포인트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1900선이 이탈을 염두에 두고 매매에 임하셔야 유리하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번 주에도 북한 리스크가 나오든 글로벌 증시가 급락을 하든 우리 증시는 1901포인트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규 입성자분들께서는 이 저점을 확인하고 코스피 시장에 접근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시장과는 다르게 주봉상 양봉 도치의 흐름이 나오면서 향방이 좀 예측하기 힘들게 좀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북한발 리스크로 투매가 크게 한번 나왔고 마이너스 5% 정도 주간상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15포인트죠. 121선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상당히 힘있는 모습으로 주봉상 땡겨놓은 모습인데 이 주봉상 양봉이 나온 이 흐름에 대한 의미를 둘 수 있냐에 대한 판단은 현재 121선을 지지하고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121선인 515포인트의 지지는 당연히 해줘야겠고요. 이보다 더 강한 흐름이 나오려면 121선보다 그 위에 지지력 구간인 주봉상 10주봉선이죠. 530포인트 부근은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계속해서 주봉을 보는 이유도 오늘만이 상황이 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주간의 증시를 일단 분석해 놓고 대응해야 하는 게 맞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하락이 나오냐 상승이 나오냐보다 저점 구간을 확실히 인식해 놓고
대응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코스피 시장이 됐든 코스닥 시장이 됐든 이번 주에 북한발 리스크가 서서히 사그러지는 시점에 또 다른 악재가 출현하는지 아니면 북한 쪽에서의 긍정적인 소식이 우리 증시에 어떤 흐름을 줄지가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미국이나 뭐 스위스 이런 국가에서도 사실 북한 쪽이나 대화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우호적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최근의 하락이 저는 뭐 북한 영향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성장 둔화라든지 뭐 엔저 현상 이런 것도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북한발 지정 확정 리스크가 사그라드는 시점에서 뭔가 다른 악재가 나오는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게 볼 포인트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이번 주에도 한 줄 전략으로 단기 매매 초점, IT, 바이오, 제약 이 문구를 지난주 내내 사용을 했고요. 이번 주에도 좀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바이오주 지난주에 최저점을 좀 잡아 놓은 상황이죠. 지난 시간 추천주들 메디포스트, 마크로젠, 인트론바이오,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 정도 5거래 연속 정도 홀딩 구간으로 뭐 최대치로 수익 나온 종목들은 메디포스트, 인트론바이오 거의 뭐 며칠 만에 13% 가까운 수익이 좀 나와주었는데 뭐 골라 잡았어도 기본 5% 이상 수익이 나와주었죠. 해서 단기 매수자분들은 수익 실현, 중기로 묶어 두셔도 괜찮으신 분들은 주봉상 대부분 종목들이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정식 즐기자, 신규 매수자분들은 조정식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제약주도 마찬가지예요. 제약주도 최저점에서 잡았죠. 종근당, 동아소시홀딩스, 대원제약, 한미아프 뭐 등등 기본 5%예요. 그러니까 이 제약주들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트렌드가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고령화나 웰빙, 그동안 말만 많았지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수익성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별로 없었는데 바이오주만 보더라도 뭡니까? 암진단기기 출시의 상한가 그리고 제약주에는 신약이 있죠. 이 신약도 기대감만으로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정부의 신약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헬스케어, 개량신약, 정부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눌림목에서의 매수 포인트가 적중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바이오 제약주들은 단기로 보실 분들은 수익 실현,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홀딩 관점을 드리겠고요. 지속적으로 IT 바이오 제약 쪽으로 단기 매매에 초점을 두고 매매를 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님과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수급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 기관 지금 양 매도가 같이 걸려 있고 코스피는 1910선까지 위협받고 있는데요. 코스피 쪽에 있는 특징주 빠르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종목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자, 현대모비스 추가 급락 그리고 만도 오늘 또 유증 관련된 이슈도 얽혀 있는데 자동차 쪽하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급락했었던 건설, 조선 이쪽에서 조금은 반등 포인트가 나오는 듯하지만 또 GS건설은 여전히 예외인 것 같습니다. 같이 좀 보죠. 네, 예. 일단 뭐 자동차 좀 묶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출발 상황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GS건설이 어떤 그 실적 충격으로 인해서 이 파급 효과가 자동차 쪽으로 좀 확산이 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불안 심리가 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9.6%의 영업이익률이 8%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루머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루머 자체에 흔들린다는 것이 서두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만큼 불안 심리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서 실적에 대해서 어떤 키워드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 그 키워드 속에서 어쨌든 좋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좀 우려감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GS건설이 적자폭을 확대시키게 되면서 그런 우려감을 좀 더 확산을 시킨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3.4%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GS건설과 같은 급락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좀 그나마 조금은 다행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관 실적 우려로 인했던 기관의 매도가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적어도 하반 경직성이 나오는 그런 시점에 들어가지 않다면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게 된다면 이전에 락앤락이 유상증자에 관한 우려감이 제기가 되게 되면서 낙폭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그리고 장동안 그 주가 흐름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네. 그 종목도 그런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락앤락의 어떤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저가 매수가 아니라 하반 경직성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만도. 요즘은 조금만 우려감이 제기가 되면 그 하한가에 좀 진입하는 그런 안 좋은 현상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만도 같은 경우도 하한가에 좀 진입을 했는데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그 부실 회사의 어떤 자금을 지원한다. 요게 좀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단순히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자금을 좀 지원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재정 건전성 그리고 어떤 부실에 대한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만도 같은 경우에 2013년 영업이익 예상치가 3,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출자로 인해서 그 상호 출자로 인해서 현재 지원이 될 금액이 3,700억 가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한 해 영업이익이 어떤 초과하는 이 금액을 현재 지원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 금액을 지원했을 경우에 한라건설이 살아난다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자금을 지원을 하고도 STX라든지 그리고 웅진그룹과 같은 어떤 유동성에 관한 우려가 제기가 된다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나비 효과로 인해서 만도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연결고리를 좀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실에 대한 그 건설주가 지금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 거기에 대한 부실 우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의 좀 해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건설 쪽으로 비롯된 어떤 완성차의 어떤 실적 우려가 제기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부품주까지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걱정이 조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자동차 부품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기관의 수급 꼭 체크를 하시면서 그리고 뉴스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도 오늘 하한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그 GS건설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GS건설 차트 좀 동반적으로 보게 된다면 GS건설이 지금 이제 이틀 연속 하한가에 진입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지금 화면이 조금 늦고 있네요. 그 이틀 동안 하한가에 진입을 하고 난 이후에 조금 하락폭이 좀 제한이 되고 있는데, 자, 이걸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GS건설이 좀 보시게 된다면은 이틀 하한가에 진입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하락폭이 어쨌든 조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만도도 이 효과가 GS건설과 마찬가지로 하루 정도 더 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하한가 따라잡기 이 부분은 절대 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GS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오늘도 8.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회사 내에서 잠정 예상치를 현재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저가 수주로 인한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영업이익 그 확대 부분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회사에서 그 자체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5천억 정도 적자인데 이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0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중에 일단은 그 GS건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나쁜 건 알고 있습니다. 나쁜 건 알고 있지만은 이 나쁜 거를 뒤집을 수만큼의 수주, 그러니까 중동에 지금 현재 제한이 됐던 수주가 지금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수주 확대폭이 얼마만큼 확대가 되냐가 아무래도 실적의 어떤 우려감을 좀 뒤집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아시아 쪽의 어떤 신규 수주로 넘어가는 어떤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건설주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라 될까요? 도미노 현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저가 수주에 대한 우려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저가 수주가 이전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직도 지속이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감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우려감들은 빠르게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는 조금 건설주와 조금 차별화된 그런 흐름에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코멘트를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정확히 1910선 걸려 있고요. 코스닥도 슬금슬금 상승폭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549선 가리키는 코스닥 특징주도 이어서 보죠. 싸이 관련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젠틀맨 들어보셨나요? 네, 젠틀맨 들어봤는데 뭐 괜찮은 것 괜찮던데. 같아요. 예. 네, 근데 뭐 아직은 좀 더 뭐 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네. 현재 뭐 초반 분위기 상당히 좋다는 부분들. 네, 좀 유튜브 조회수가 뭐 4천만 건? 3천만 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좀 보고 뉴스 접했는데 일단은 뭐 지금 뭐 관련된 싸이 관련된 종목군들 좀 보신다면 일단 뭐 YG 엔터테인먼트가 12%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DID가 상한가 정도, 오로라가 상한가를 좀 그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일단 초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오늘 뭐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오늘 내일 한 수요일까지가 상당히 고비일 것 같아요. 수요일까지 계속 이런 상세가 유지가 된다라면은 이도 주가들도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도 열어놓으셔야 되겠는데,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뭐 YG 엔터테인먼트가 올라간 건 당연한 것이고요. 또 오로라 같은 경우도 YG 엔터테인먼트하고 그 판권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은 당연한 거지만, DID라든지 뭐 DIY 같은 경우는 조금은 뭐 그냥 단순한 싸이하고 연관된 기업이라는 거 하나 빼고 나서는 뭐 실적하고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부분도 본다라면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DID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13,000원대가 상당히 좀 저항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연결해 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일단은 지금 매물을 돌파시켜 놨기 때문에 오늘 상세가 유지가 되면서 마감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한 뭐 95,000원, 10만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열어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오로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3일 연속 상한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오로라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는 부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3일 만에 거의 50% 이상 거의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KT 뮤직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늘 상승하는 부분이 KMP 홀딩스라는 기업하고 좀 합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음악 그 7개 엔터테인먼트사의 음반을 대행하는 판매를 대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약간 이제 기대가 좀 작용하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면서 대응하신다면은, 일단 KT 뮤직 같은 경우도 3,500원 돌파가 상당히 중요하다. 만약 3,500원이 돌파한다라면은 일단 매물 없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오늘 또 테마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중국 AI 관련돼서 확산세가 여전히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사망자 13명. 사망자 늘어나고 있고 지금 북부 지방으로 또 확대가 되고 있다는, 철새 이동으로 인해서 좀 확대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파루 같은 경우나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관련된 백신주들도 조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은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파루 같은 경우도 하루 조정 나오고 지금 다시 거의 6,800원, 거의 7,000원대로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뭐 AI 관련된 게 계속 상승을 좀 확산된다라면 이들 관련된 종목군도 추가적으로 또 오를 수 있다는 부분들. 다만 테마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또 급락세로 발전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열어놓고서는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화 거절 소식 북한에서요. 우리 뭐 청와대 쪽도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었는데 교활한 술책이다 이렇게 대화를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보여. 오늘 또 관련주도 움직임 한번 볼까요? 일단은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은 전체적으로 조금 큰 움직임이 없다는 부분들. 일단은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난 금요일에 좀 급락세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오늘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없다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신다면 물론 상승을 좀 더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부분들 열어놓으셨으면 좋겠고, 남북 경협주들도 일단은 아직까지는 어떤 뉴스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조금은 기대감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서도 이게 뭐 추세 반전하고 정도의 강한 상승은 아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분위기 안 좋은 코스피로 다시 가서요. 그 중에서도 52주 신저가를 오늘 아침에 다시 쓰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LG화학, 금호석유, 뭐 롯데케미칼, 그리고 금값이 거의 폭락하면서 고려아연도 여기 또 동참을 했네요. 안 그래도 주가도 좋지 못했는데. 참 이게 웃어야 될지 참 저도 힘드네요. 일단은 뭐 LG화학, 금호석유 마찬가지 좀 실적인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 GS건설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실적에 관한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먼저 LG화학 화학업종 대장주니까 LG화학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일단은 24만원 과연 뭐 쌍바닥을 다질지 한번 차후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거래량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은 어떤 주가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1분기 가이던스가 이제 4,5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4,500억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1분기 때 중요한 1분기 때 아마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에틸렌의 원료가 되고 있는 나프타, 그 나프타를 가져와서 정제를 해서 에틸렌을 뽑는데요. 근데 나프타 가격과 그리고 에틸렌 가격의 어떤 스프레드, 이 가격 차이가 확대가 돼야지 어떤 화학업체들의 정제 마진이 확대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1분기 내내 계속해서 축소가 되게 되면서 정제 마진이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조금 뒤집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예상치에 좀 미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보세요. 경제 지표든지 실적 같은 경우에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상회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가 크게 반응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은 예상치에, 그러니까 낮아진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우려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LG화학이 지금 현재 2.2%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금호석유화학은 엉뚱하게도 1분기에는 조금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그러니까 낮아진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이지만 2분기에 좀 안 좋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LG화학과 금호석유 어떤 차이점을 보게 된다면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리포트가 참 이렇게 기관들도 지금 현재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을 좀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실적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금호석유화학도 조금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재료와 그리고 제품 가격의 어떤 스프레드가 확대가 다시 되게 된다면 이 실적 우려감은 다시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안 좋게만 좀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조금만 냉정한 시각 좀 가져보자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그 앵커님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큰값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이런 영향을 받는지 저도 좀 궁금해요. 고려아연의 전체 매출에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않습니다. 근데 이 3% 때문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금값이 현재 $1,500를 이탈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금값 하락이 지속이 될 것이다. 최근에 JP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안 좋은 전망치를 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어떤 심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금으로 웃는 기업이 고려아연이기 때문에 이 심리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런 심리가 조금 빠르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당분간 좀 힘들 것 같고요.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팔성 회장의 어떤 사의 표명으로 인해서 조금 이런 것 같아요. 그 CEO 리스크라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지금 현재 회장의 어떤 그 부분 때문에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CEO 리스크로 조금 해석을 하시게 되면서 빨리 교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금융 정상화가 될 겁니다. 하지만 계속 버티고 어떤 다음 회장이 선출이 되지 않는 CEO 리스크가 지속이 된다면 당연히 지금 추세처럼 240에서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CEO 리스크 해소 여부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도와 거의 쌍둥이 종목이 있네요. 역시 오늘 대규모 900억 가까운 유증 소식에 오늘 엑토즈 소프트가 역시 하한가에 들어갔군요. 네, 엑토즈 소프트가 거의 점 하한가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유상증자 규모가 너무 큽니다. 거의 900억 정도의 금액고요. 지금 유상증자 물량도 현재 주식수의 20% 이상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부담감 잘 겪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작년에 인수했던 기업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서 유상증자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좀 점화가가 나왔고요. 제가 보기엔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열어놓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엑토즈 소프트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과 또 오늘의 조언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금요일장 수급 특징주부터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의 지난주 후반부터 외국인들의 약간의 매수 혹은 매도가 좀 약화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3일 동안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샀는가 보면 역시 독보적으로 LG전자를 쓸어 담았고요. 그 밖에 기아차, LG디스플레이, KTNG, 현대모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와 삼성물산도 포함이 돼 있고요. 같은 기간 동안 기관은 어떤 종목을 정리했는지 보면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상당히 많이 팔았군요. 그리고 모비스 많이 팔았고 대림산업, 현대건설, 건설주, 삼성물산까지요. 현대차 6번째를 많이 팔았고 GS도 역시 GS건설과 걸려있는 지주회사로서 정리를 한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쪽 금요일 수급 특징지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팁까지 같이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일단은 좀 보게 된다면은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기관은 현대모비스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현대모비스를 샀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외국인 쪽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게 되면서 시장 리스크를 좀 방어를 하면서 반대로 LG전자, LG디스플레이 샀다는 부분도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서 코스피 기관 매도 쪽을 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GS건설 우려감인 것 같습니다. 건설주를 전체적으로 매도했던 것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건설주,
당연히 다 지금도 나올 수 있듯이 기관의 매수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언 한번 드려보자면은 외국인 매수 CDS 프리미엄을 좀 보자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그 북한으로 인한 어떤 국가 그 지여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CDS 프리미엄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CDS 프리미엄이 지금 8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79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어떤 리스크가 감소가 되게 되면서 환율의 상승세가 제한이 되면서 지금 이제 강세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환율이 강세적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 앞으로 오늘부터 마찬가지겠지만은 한국 CDS 프리미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코스닥에 있는 수급 특징주 금요일 그리고 지난주 기준 보고 역시 우리 유 대표님의 조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특징주부터 보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닥의 기관의 순매수가 제법 컸습니다. 1000억대 기관이 코스닥 사줬었죠. 서울반도체 가장 많이 샀고 그 다음으로 컴투스, 파라다이스, 위메이드, CJ 오쇼핑, 시젠과 SK 브로드밴드 순으로 담았군요. 자, 그리고 지난주 후반 좀 연속적으로 기관이 코스닥을 담았을 때 혹시 연속선상에서 어떤 종목들이 또 누적으로 많이 담겨져 있었는지 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파라다이스, 오스템 임플란트 있었고 위메이드, 컴투스, SK 브로드밴드도 금요일날 급등했었죠. SM 그리고 골프존도 이름이 올라와 있네요. 자,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 뭐 배울 만한 교훈이 있나요? 코스닥 수급 특징주는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들은 꾸준하게 일단 실적 개선 기대가는 종목군들 매수를 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엔터주 관련돼서 뭐 컨텐츠라든지 엔터주 관련된 종목군들 매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컴투스라든지 위메이드 뭐 SN 같은 종목군들이 거기에 좀 올라와 있고요. 네. 기타도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 CJ 오쇼핑이라든지 뭐 시젠, SK 브로드밴드 같은 종목군들. 일단은 실적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지난주 코스닥 자체가 다 올라왔기, 엄청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 혹은 외국인의 매도는 아직까지는 큰 의미가 없다. 이제부터가 진검승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열어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자 한마디는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은 중국의 GDP 성장 발표가 앞두고 있는데 일단 8%가 유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8%가 유지가 된다라면은 코스피 시장의 하락폭도 좀 낙폭을 좀 줄이면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도 열어놓으셨으면 좋겠고 코스피 시장이 올라와야지 코스닥도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열어놓고 대응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을 보자, CDS 프리미엄을 통해 외국인들 수급도 관찰해보자. 두 분의 오늘 조언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창희 대표님, 정태근 팀장님의 도움 말씀 있었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입니다. 오늘도 각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내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먼저 현대증권입니다. 어닝 시즌 높아진 의심의 눈초리, 하나대투증권에서는 경기 부양 정책과 투자 전략, NH농협증권에서는 2012년 4분기 실적을 반영한 관심주 추천해 주셨고요. 동양증권에서는 어닝 스트레스 테스트를 살펴주셨습니다. 현대증권 자세한 리포트 내용입니다. 지난 10일 이후 북한의 도발 리스크 완화로 주중 반등을 시도했던 증시는 주 후반 급격한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불리한 매크로 환경 탓인데요. 먼저 엔저의 장기화와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바로 내수 중심의 변화로 인해 이 국내 기업 중에서도 특히 수출 섹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이는 1분기 실적 우려와 너클해커 위기론으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저점 확인 과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익 전망이 안정적인 섹터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IT와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업종이 이 우세 국면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 살펴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환경은 신정부의 부양정책 규모를 늘리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저성장에 따른 투자 위축으로 인한 영향력에서의 자유로울 수 없는 업종이죠. 바로 소재 업종은 따라서 기술적 반등을 고려한 전략에 한정하고 대신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경기 기대 관점에서 경기 관련주와 IT 그리고 금융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NH농협증권 살펴봅니다. 2012년 4분기 실적을 반영해 오늘 관심주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롯데쇼핑과 LG디스플레이, LG상사와 오뚜기 등을 살펴주셨고요. 코스닥에서는 동서와 파트론, 동국제약과 플렉스컴, 캠트로닉스와 아모텍, 예스24 등을 살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의 고윤기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주시죠. 네, 지난 주 중에 나름의 회복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주 후반이 들어갈수록 대형 기업들의 어닝 쇼크 우려가 확산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의 이익 구조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체감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상장된 기업의 순이익이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전망치를 기준으로 현재 30%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그 순이익 비중은 2007년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꾸준히 또 상승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제외한 국내 상장 기업들의 12개월 예상 PER은 9.6배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국내 상장 기업의 2013년 순이익 추정치는 76조 원인데요. 현재 삼성전자를 제외한 PER 수준은 2006년에 10.6배 그리고 2009년에 9.8배 수준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삼성전자를 제외한 국내 상장 기업 순이익 수준은 4조 원대에 불과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13년 순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낙관적이고 물론 하향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는 이상 그 70조 원이 넘는 순이익 추정치가 40조 원대까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잠시 살펴보게 되면 2013년 1분기 글로벌 PMI 복합지수는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미국 주요 제조업 기업들의 어닝 쇼크의 가능성 또한 지금 현재 낮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 중에 하나는 어닝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실적 시즌 진입 후에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발표되는 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서 기업의 성장 사이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닝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종목들을 일부 살펴보게 되면 락앤락, 그리고 롯데 하이마트, 전북은행, LS, 롯데케미칼, 현대그린푸드, 영원무역, LG U+, 그리고 서울반도체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장세가 많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과 그리고 업종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의 고윤기 대리님 리포트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연결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용과 제조업에 이어서 이제 소비 쪽도 조금은 지표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3월 미국의 소매 판매 9개월 내 가장 많이 줄었다는 지표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 심지어 비관론자들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다면서요. 이 비관론자들이 갑자기 장밋빛 전망을 하면은 꼭 이 변곡이 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요. 예.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모간 스탠리의 그 빈센트 레이나트라든가 JP 모간의 브루스 카스만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시장에서 이제 급여세를 포함한 세금 인상 또는 지난번에 시퀘스터 문제로 인해서 소비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소비가 좀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계 소비가 정책 파정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1분기 성장률을 1%에서 3.3%로 높여 잡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장에서 2% 미만으로 예상했었던 시장의 모습과 이제 다른 모습이 보이면서 시장이 이제 강해질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미국이 3.3이나 3% 정도의 GDP 성장률 1분기에 나타난다면 괜히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고 이제 살아나는구나 걸 확인 한번 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반기 이후에 성장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습을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비관론자들이 너무 장밋빛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주가는 항상 그때부터 조정을 좀 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지금까지 패턴이 이번에도 또 어김없이 지켜지는지 저도 같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엔달러 환율이 이제 100엔대 근접하니까 미국이 옐로 카드를 꺼냈네요. 참 이례적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까지 엔저를 암암리에 허용해주는 분위기 아니었던가요? 그렇죠. 자기들도 달러를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일본 엔화 발행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는 거였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지지를 좀 했지만 너무 많이 올라오는 바람에 미국이나 유로존이나 아시아에서 중국, 우리나라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요. 아마도 G20 재무장관회의와 중앙은행에 의해서 아마 이게 지금 시장의 압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 정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일단 경고를 날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도 일본의 엔화는 강세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이 자리가 굉장히 또 그 저항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강세가 당분간 한 94에서 2엔대 사이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본 엔화 약세로 인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손실을 좀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 약세를 추가적으로 되는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G20 재무장관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화두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적절한 시점에서 자제를 촉구하는 언급했기 때문에 이번에 G20 재무장관 회의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적재적소에 또 미국의 엔저에 대한 저지 발언이 나왔네요. 그리고 유럽이 긴축만으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유럽 재무장관 회의 중에 전 IMF 관계자의 언급이 있었다고요. 예, 아쇼카 모디라는 사람인데 그 IMF에서 그 아일랜드 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던 사람인데요. 지금 이번에 유로존 재무장관에 의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의 긴축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 1년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또 얼마 전에 포르투갈에서 13억 유로에 대해서 긴축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해서 헌법에서 위헌 판정이 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지금 결국 긴축이라는 것은 제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성장을 못한다라는 부분을 서로 다 인식하고 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에서 7년 정도 연장 방안 구체적으로 논의를 전면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될지는 이제 결국 어디에 달려 있냐면 독일에 달려 있거든요. 왜냐면 독일이 최고의 어떤 지분율을 갖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바로 통과가 될 수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의회에서 또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일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로존에서 긴축만으로는 시장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 나타났다는 것은 향후 유로존에서 성장 정책이 한번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시장에 관한 조언 끝으로 구해봅니다. 일단 기관도 제 역할을 최근에는 지난주 후반에 좀 안 하는 것 같고 외국인마저 매수세를 조금 약화시키면서 다시 한번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인데 코스닥이 오히려 다시 한번 더 좋아 보이는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빠진 게요. 얘기로는 ELS와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면 종목들이 5% 빠지는 거는 정말 장난이 아니고 약자 하나 터지면 하종 가는 것도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시장 주변 모습으로 봤을 때 북한의 리스크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대화 가능성이 있고요. 엔저가 고로 좀 바뀔 수도 있는 상태고요. 내일 좀 추경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시장에 굉장히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의 하락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오히려 바닥일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관들은 지난번에 매도를 많이 지난주에 3일을 매도를 했거든요. 이틀은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는데 그래도 지난번 들어온 물량에 비하면 아직도 나갈 물량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주가는 더 끌어올릴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많이 턴다라는 것은 기관한테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관들이 결국 매수로 전환하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엔화가 다시 강세로 변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에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엔저가 일단 단기적으로 클라이막스를 좀 찍어주는지 그 여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역시 수급의 중요성 기관 언급해 주셨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오늘장 조언까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1910선 하지만 조금 낙폭을 줄이긴 했네요. 코스닥은 여전히 코스피보다는 좋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